오늘 전기화학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왜 안 켜졌는데? 켜짐. 이 책이 아니고 이 책에 커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요 해리스텔 뭐 이 버전 4판도 괜찮고 3판도 괜찮고 이 책의 17장 보면은 Instrumental Method in Electrochemistry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챕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다른 내용은 다 이 스쿠 책을 보면 되는데 이 책의 17장은 책 없더라도 뭐 어디 선배 거 잠깐 빌려서 본다든가 아니면 복사해서 본다든가라도 17장만은 그 따로 샅샅하게 그러니까 공부해 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이 부분이지. 챕터 14에서 17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마지막 장은 여기랑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7장은 따로 공부를 해 주도록 하시고 지난 월요일 날 주로 얘기한 게 뭐였지? 이 전기학적인 방법 중에서 어디 있어? 여기 있는 포텐시메트리, 이 포텐셜을 재는 또는 볼티지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뭐 타이트레이션 하면서 포텐시메트릭 시그널들을 그러니까 볼티지를 측정하게 되면은 포텐시메트릭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요 포텐시메트리는 볼티지는 이제 측정을 하시면은 또 하나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커런트인 I가 제로여야 될까? 제로나 아니면 거의 제로. 그러니까 전류가 거의 안 흐르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기화학에서 뭐 우리가 pH 일렉트로드 또는 아이언 셀렉티브 일렉트로드 이런 걸 사용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이쪽에 다이나믹 메소드라는 게 또 있어. 다이나믹 메소드는 커런트가 0 이상, 커런트가 흐르는 거야. 커런트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방법들이 볼타메트리, 암페로메트리, 그리고 일렉트로그래보메트리, 쿨로메트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주로 얘기할 거는 암페로메트리랑 이 볼타메트리 요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커런트가 볼티지 변화에 따라서 볼티지 그러니까 포텐셜의 함수로 커런트가 변하는 걸 보는 거지. 그리고 그게 볼타메트리야. 그거 하나 봐주면 되고. 이 그림은 예전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은 만약에 용액이 구리 용액이 있다. 여러분들 이 책에는 없겠지만은 구리 용액이 구리 용액은 무슨 색깔일까? 구리는 무슨 색깔이야? 그렇지. 용액으로 됐을 땐 푸른색이지. 고체로 있을 때는 그렇지. 그 금 색깔은 아니고 갈색. 그러니까 구리 색깔이지 그게. 그래서 용액으로 돼 있으면 아마 녹색, 푸른색 이런 색깔일 거야. 그러면은 그 용액에 들어있는 구리의 양을 다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전기학 일렉트로케미컬 셀 만들어서 이쪽에 석출되는 구리의 양을 그러니까 반응을 시작하기 전하고 후하고 해서 그 양을 재주면 되는 거죠. 무게를 재주면. 그게 이제 일렉트로그래보메트릭 메소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표면적을 최대화한 이런 전극에다가 이제 석출을 시키고 그것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지. 그리고 또 하나 또 간단히 넘어갈 게 이 흐르는 전하의 양. 전하의 양. 쿨롱은 뭐예요? 전류를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류가 쿨롱인가? 전류가 거꾸로 아닌가? 전류가 커런트가 단위 시간 동안에 전하가 얼마나 흐르느냐. 그 얘기는 전하는 그러니까 쿨롱은 그 전류값 곱하기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흘렀나. 그
고비되겠지.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그 쿨롬 값을 측정하면은 과연 맨몰의 반응이 진행됐는지, 스토이키오메트리에 따라서 맨몰의 반응이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흘러간 전류 값을 측정해주고 그 전류가 뭐 몇 초 동안 아니면 몇 분 동안 흘렀는지 그 두 가지를 알게 되면은 쿨롬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런 반응이다, 아니면 이런 반응이다,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쿨롬 값을 전류 곱하기 시간에서 구한다면은 저 반응이 맨몰이나 진행되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쿨로메트릭 애널리시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암페로메트리부터 조금 더 쓰여. 암페로메트리라는 거는 여기 봅시다. 일렉트릭 커런트, 그러니까 전류를 측정하는 거고, 이 전류의 양은 proportional to the concentration of sample and species in solution. 그러니까 용액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이 있으면은 그게 산화가 되거나 환원이 될 때 결국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기의 단위 시간 동안 흐르는 양이 그 시료의 농도랑 비례하니까 그 전류량을 측정해 줌으로써 시료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라클린 일렉트로드라고 해서 물 속에 들어있는 그 용존 산소량, 여기서는 P이구나. 뭐 P나 아니면 물 속에 들어있는 용존 산소량을 측정하는 건데, 다이프램 여기 같은 경우에 요거 말고 여러분들 이 책이 없지. 요거는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CO2 가스 센싱 프로브 있었죠. 그 경우에도 멤브레인이 있었지. 앞에 한번 가서 봅시다. 여기 있나? 가스 센싱 프로브에서 여기 보면은 요 끝에 가스 퍼미어블 멤브레인이 있어서 여기 사이를 CO2가 이동하면서 평형을 이루고, 그 CO2가 이쪽에서 평형을 이루면서 만들어준 뭐 HCO3-라든가 아니면 H3O+의 농도를 측정하면은 이게 실제 샘플 안에 있는 가스의 농도를 측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는 측정하는 방법이 포텐시오메트리 하는 방법으로 썼었지. 근데 이쪽에서 측정한 것을 전류를 측정해주고, 이쪽에 있는 멤브레인을 산소에 대해서 산소를 그냥 투과시켜주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투과시켜주는 그런 멤브레인이나 그런 다이아프램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암페로메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그냥 특히 클라크 일렉트로드라고 해서 수술할 때 피 안에 이제 충분히 산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 측정하는 데 사용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혈당 측정기. 실제 이거나 아니면 더 작게도 만들지. 혈당 측정기가 기본적으로는 암페로메트리예요. 전류를 측정하는 거야. 혈당 측정기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카트리지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가서 여기에 딱 꽂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혈액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은 여기 이렇게 철망처럼 메쉬가 있어가지고 여기 사이로 쫙 혈액이 빨려 들어갈 거야. 그럼 여기 전극이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보통 전극이 여태까지 2개만 있었잖아. 근데 여기 3개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실버 클로라이드, 저기 레퍼런스 일렉트로드죠. 기준점이 되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전극이 하나 있는데 이거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고, 이쪽에도 똑같이 생긴 게 하나가 더 있어. 카본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 2. 쟤는 1, 1번, 2번이 뭐가 다른가 보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스 옥시데이즈 앤 미디에이터가 여기에 발라져 있다 그러고, 여기는 미디에이터는 있지만은 엔자임, 그러니까 글루코스 옥시데이즈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효소를 여기다가 넣어둔 거고, 얘는 그 엔자임, 그러니까 효소가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면은 소위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시그널을 측정할 수 있을 거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전류를 측정하면은 실제로 글루코스가
변화가 돼서 효소의 이 옥시데이즈에서 산화가 돼서 측정되는, 그러니까 검출되는 그 양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사이의 전류값하고 요 사이의 전류값의 차이가 실제 글루코스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의 원리를 다시 한번 보면은 글루코스가 이렇게 생기는, 그러니까 당이 이렇게 생긴 거면은 이게 산소와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냥 대기 상태에서 반응이 느릴 테니까 글루코스 옥시데이즈를 같이 있으면은 이게 산화가 돼서 이런 키톤 그룹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H2O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H2O2가 다시 O2가 되면서 H 플러스와 두 개의 전자가 나오니까 이 전자를 측정하는 게 여기에서 측정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글루코스를 글루코스 옥시데이즈하고 산소를 가지고 산화시키고 그 부산물인 H2O2가 다시 그 환원되면서 나오는 전자를 이제 측정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개발된 방식인데 요거 한번 봅시다. 단점이 하나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냥 글루코스 옥시데이즈만 쓰는 게 아니라 미디에이터라는 걸 쓴다고 했는데 미디에이터라는 걸 설명하려면은 여기 초창기에 개발된 방식인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반응 속도가 효소에 의해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글루코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O2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여기서 이 반응 부산물 H2O2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전류의 양이 속도나 양이 뭐 참여하는 거가 글루코스도 있지만은 여기 하나가 더 있어. 산소가 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보면 이 일렉트로드 표면에 글루코스 옥시데이즈 발라놓고 막 그럴 텐데 거기에 산소가 어떻게 있는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표면에 많이 있는지 아니면 안에까지 잘 파고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반응이 훨씬 느려지거나 아니면 반응이 덜 가거나 이것에 의해서 제한될 수가 있는 게 하나의 단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집에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값이 믿을 만한 재현성 있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 값이 공기 중에 산소가 아니면은 요 표면의 산소가 좀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에러 값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걸 개선을 시키는 거가 산소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Program of Early Glucose Monitor Response Depends on the concentration of oxygen in enzyme layer. 엔자임 이렇게 전극이 있고 엔자임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코팅을 해놓는데 그 안에 산소가 덜 들어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반응이 덜 가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산소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디에이터라는 거고 여기서 페리시움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산소 대신의 역할을 해주는 거라서 그전에는 글루코스 플러스 악시엔이었잖아요. 근데 글루코스 대신에 이 페리시움이라는 이 캐다이온을 집어넣어주고 그러면은 얘가 어떤 전자를 공급해주고 그래서 글루코렉톤 이 부산물이 생기고 여기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지가 돼 있던 그러니까 이게 F 전체가 다른 건 다 똑같죠. 위에 오각형 링 CH3 있고 아래 오각형 링에 CH3가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Fe가 있는데 플러스 차지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 차지가 없어졌지. 그럼 뭐가 변한 거지? 뭐가 변했을까? FE에서 뭐가 변했겠지? 차지가 늘어났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것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 그때 나오는 전자를 이제 쓰는 거야. 마치 그전에는 오xygen이 H2O2로 됐다가 H2O2가 다시 오xygen으로 변하는 그 반응을 사용했다면은 근데 그 오xygen이 항상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니까 아예 우리가 이 어디 있죠? 엔자임 레이어에다가 이 페리시움을 같이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양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글루코스 양에 따라서 요 반응돼서 나오는 전류의 값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메디에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산소를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의료기기잖아, 그렇죠? 의료기기고 여기서 만약 측정하는 혈당 값이나 그 당의 값이 굉장히 오류값이 크다.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아프지도 않은데 별로 아프지 않은데 뭐 응급실로 실려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괜찮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포터블한 장비 중에의 단점 중에 하나는 얘는 캘리브레이션을 못 하잖아. 그렇죠? 매번 해보면서 캘리브레이션 용액을 집어넣어 가면서 이게 값이 맞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일렉트로드가 하나가 더 있고 요 각각의 리프로듀서비리티가 굉장히 좋게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오xygen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은 뭐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것이 이 리프로듀서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페리시움을 이용한 미디에이터를 사용한다라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고 여태까지 암페로메트리는 보통 전극이 두 개가 있었어. 그리고 좀 전에 그 혈당 측정한 것도 전극이 세 개긴 했지만은 전극이 세 개라기보다는 두 개의 암페로메트리가 있었다고 생각해도 될 거야. 하나는 그 샘플, 하나는 컨트롤. 요 두 가지를 보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것들은 더 많이 사용되는 그 볼티지와 커런트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들은 세 개의 일렉트로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세 개의 일렉트로드가 뭐냐면은 일단 뭐 실버 클로라이드나 SC처럼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그 포텐셜의 기준값이 되는 레퍼런스 일렉트로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워킹 일렉트로드라는 거가 이전까지 포텐시오메트리 얘기할 때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랑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티지 포텐셜 디퍼런스를 요 레퍼런스하고 워킹 일렉트로드 사이의 포텐셜을 측정을 해줘요. 근데 커런트를 측정하려면은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배우지 않나? V 꼴 IR 이런 거 배우면서 볼티지 측정할 때는 여기 이렇게 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과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도 볼티지를 측정할 수 있는데 커런트를 측정하려면 그것과 직렬로 있어야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이 커런트를 측정할 때는 새로운 일렉트로드가 이런 보조적인 일렉트로드 하나 더 필요하고 이 워킹 일렉트로드하고 이 보조 일렉트로드인 억실러리 일렉트로드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사이에서는 볼티지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볼티지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워킹하고 억실러리 사이에서는 커런트를 측정하거나 커런트를 가해주거나 뭐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3 일렉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레퍼런스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가 실제로 여기서 뭔가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예전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 그리고 지금은 워킹 일렉트로드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커런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억실러리 일렉트로드가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고요. 그래서 볼타메트리라는 게 있어. 암페로메트리가 있었고 빨간색이었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포텐시오메트리가 있었죠. 이거는 포텐셜 E를 측정하는 거였어. 커런트가 제로일 때, 거의 제로나 제로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암페로메트리는 이름에서도 M이 두 개야. 스펠 맨날 틀리는데 M이 하나구나.
여기서는 커런트 I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여기 뭐라고 써요? 암페로메트는 current is measured while the voltage is fixed. E가 어떤 콘스탄트일 때 어떠한 특정한 볼티지를 걸어주고 그때 흐르는 전류량을 측정해 주는 게 암페로메트리야. 그리고 이제 새로 하나 배우는 게 볼타메트리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해되는 얘기고 여기서 볼타 AM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거는 I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볼티지, 그러니까 포텐셜하고 암페어, 커런트를 같이 측정해 주는 거야. 아니면 같이 변화를 시켜 주거나.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표에서도 I를 측정하는데 이게 function of E라고 그랬죠. 여기 써 있는 것도 current is measured while the voltage is varied. 볼티지를 바꿔주면서 그것에 따라서 커런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볼타메트리야. 그러면은 그리고 이걸 해주려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의 전극으로 두 개의 전극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극이 세 개가 있어서 이쪽에 레퍼런스 일렉트로드하고 워킹 일렉트로드 사이에서는 볼티지를 정밀하게 컨트롤해주고 여기서 포텐셜 스태트라는 거가 요 두 개 사이에 그러니까 포텐셜을 정확하게 이제 컨트롤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워킹 일렉트로드하고 억실러리 일렉트로드 사이에서 흐르는 전류값을 측정해주는 게 볼타메트리예요. 그리고 여기 워킹 일렉트로드는 보통 이너트한 메탈, 뭐 골드, 팔라디움 아니면은 메탈은 아니지만 카본, 아니면 머큐리, 수은 뭐 이런 것들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가 볼타메트리라고 하는데 볼타메트리가 뭐에 쓰이느냐? 화학과니까 이 정도는 알지. 비타민 C가 아스코빅 애시드다라는 거 정도는 알지. 비타민 C 이렇게 사 먹으면서 왜 여기 비타민 C가 안 들어 있을까? 아스코베이트 뭐 이런 거 써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비타민 C고 비타민 C가 이것을 이제 정량을 하려면은 비타민 C가 이런 디하이드로 아스코빅 애시드라는 형태로 뭐가 바뀐 건가? 여기에 이렇게 링이 생겼구나. 이런 형태로 바뀌면서 전자가 나오는 이러한 반응을 가지고선 전기학적으로 얘를 측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측정을 그러니까 볼타메트리 가지고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그 볼타모그램, 볼타메트리의 결과가 이제 볼타모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x축이 포텐셜이죠. y축이 커런트. 아까 저쪽에 얘기했던 것처럼 커런트를 as a function of potential로 측정해 준다 그랬지. 그래서 처음에 아까 그 세 개의 전극이 있는 데에서 볼티지를 한 마이너스 한 1V, 마이너스 1.2V, 마이너스 쪽으로 확 가서 그러면은 그 표면에서 그 클리닝이 된다고 해야 되나? 표면을 클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0.4V부터 시작을 해서 볼티지를 포텐셜 스타트에서 조금씩 서서히 올려가는 거야. 쭉 올려가면은 근데 아까 그 아스코빅 애시드, 비타민 C가 산화가 되려면은 아무 때나 산화가 되나? 얘네들이 산화하는 전이 그 값보다 이상의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지. 예? 그래서 그 어떤 그 필요한 에너지가 공급될 때까지 필요한 포텐셜에 다다를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비타민 C 안에 전극을 3개를 꽂고선 해도. 근데 여기서 보면은 0.2 그 정도부터 서서히 여기 초록색 보면은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플랫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요 중간 정도가 이 비타민 C가 산화되는 그 포텐셜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0.6, 0.7 이 정도 이상부터는 여기에 플랫하게 가버려. 여기 플랫하게 간다는 건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일까? 여기에 저기 보면은 이렇게 전극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그래파이트로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산화하는 반응은 여기 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타민 C들은 아스코빅 C들은 이 용액 안에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을 텐데 여기 있는 비타민 C가 이 전극으로 와서 전자를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그 반응을 일으키려면은. 근데 여기서 이 전달되는 소위 그 트랜스포트 되는 속도보다 여기서 그 산화가 되는 그런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러면은 이 주변을 만약에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본다 그러면은 여기가 전극이야. 그리고 비타민 C의 농도라고 친다면은 멀리서는 어떤 일정한 농도가 되겠지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산화가 돼서 이 양이 이렇게 줄어들겠지. 시간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그 볼티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음에는 뭐 한 요만큼만 반응이 일어났다. 여기서 포텐셜을 한 0.4 정도만 했으면은 전체 용액에 있는 것 중에 일부만 산화가 되고 나머지는 계속 공급될 거야. 근데 한 0.8 정도 간다면은 여기서 비타민 C가 계속 이렇게 전극적으로 오는 속도보다 여기서 반응이 돼서 그 전자를 뺏기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 가지고선 요 근처가 거의 제로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가 여기서 더 이상 커런트가 증가하지 않는 전극으로 비타민 C를 이제 공급해주는 그 속도가 그 어떤 리미팅 팩터가 돼가지고선 증가하지 않은 그런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왜 볼타메트리를 하느냐? 하나는 여기서의 포텐셜을 재고 싶어. 이 비타민 C냐 아니면은 뭐 다른 물질이냐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산화하는 전이가 틀리죠. 그러면은 비타민 C일 때는 여기서 요 이제 올라가는 중간점이 있었다면은 다른 물질을 가지고 분석한다면 훨씬 더 앞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더 뒤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해프 포텐셜 여기 포텐셜 말고 여기서는 커런트가 중요해. 저렇게 플랫하게 된 그 영역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2 정도다. 2 밀리암페어가 흘렀다. 그러면 요 흐르는 전류량은 뭐하고 비례하지? 용액 안에 있는 비타민 C의 양이랑 비례할 거야. 그러니까 요 포인트는 무엇이냐? 지금 산화가나 아니면 환원이 되는 물질이 어떠한 물질이냐에 관련되고 그러니까 정성에 관련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요 커런트 값은 이 양이 얼마나 있느냐. 만약에 용액에 막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더 높은 농도로 있다. 그러니까 이 버크 솔루션 안에 더 많은 농도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갔는데 훨씬 더 많은 전류가 흐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단 오렌지 주스에 비타민 C가 얼마가 있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고 거기다가 스탠다드 어디션 법을 사용해 가지고선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의 비타민 C를 계속 넣어주니까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이 값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 올라가는데요. 중간쯤에 이 포텐셜 값은 비타민 C라면은 같은 성분이라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볼타모그램, 볼타메트리를 가지고 볼티지, 포텐셜하고 커런트 두 개를 측정한 이유는 볼티지를 측정함으로써 어떤 성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커런트를 측정함으로써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두 가지예요.
지난 시간에는 계속 포텐시오메트리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하지. 이름들이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 폴라로그래피. 얘는 도대체 뭘까? 들어본 사람 폴라로그래피라는 거. 3학년이나 4학년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폴라로그래피. 폴라로그래피는 여기 써 있네. 폴라로그래피는 볼타메트리 익스퍼리먼트 컨덕티드 리더 드로핑 머큐리 일렉트로드. 사실 요거 자세히 보면은 플라티늄 억실러리 일렉트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머큐리가 있고 드로핑 머큐리 워킹 일렉트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칼로멜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있고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워킹 일렉트로드 억실러리 일렉트로드를 이제 우리 이제 실험하는 분석 시료에다 넣어놓고선 볼티지하고 커런트를 측정하는 거 보면은 좀 전까지 얘기했던 볼타메트리랑 똑같은 거야. 근데 볼타메트리의 어떤 한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볼타메트리인데 이 워킹 일렉트로드로 수은을 쓰는 거야. 드로핑 머큐리. 그러니까 수은을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려 가면서 그것을 전극으로 사용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폴라로그래피라고 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볼타메트리에서 아까 워킹 일렉트로드 해놓고선 약간 카본이었죠. 그래파이트 또는 다른 경우는 뭐 PT 아니면 골드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반응을 실제로 자기네들이 반응을 안 하는 그런 것들을 전극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참고해서 얘기하자면은 아니다. PT는 마이너스 0.2에서 0.9V 카본은 머큐리는 이렇게 이 헤리스 책에 써 있어. 이게 포텐셜 리미트라는 건데 얘네들이 뭐 자체적으로 반응을 안 하더라도 요 위에서 우리가 물에서 반응을 시키잖아요. 그럼 물이 산화가 되고 물이 환원이 되고 그러지. 그러면은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산소기체가 발생이 되기도 하죠. 그런 반응들 때문에 이 전극을 모든 볼티지 영역에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볼티지 영역, 포텐셜 영역이 백금을 쓸 경우에는 마이너스 0.2에서 0.9V, 그 다음에 골드일 경우에 뭐 0.3에서 1.3, 그다음에 카본은 이 경우는 그레시 카본인데 마이너스 0.8에서 1.1. 그래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쪽이 좋은가? 이 플러스 쪽 볼티지 포텐셜 영역이 사용하는 게 좋지. 근데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까지 갈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마이너스 볼티 쪽에서 사용하는데 훨씬 유리한 거죠. 그리고 하나 또 장점은 이 볼타메트리 그러니까 여기서 정교학 반응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계면에서의 반응이란 말이야. 근데 이 계면이 진짜 잘 만들어져 있으면은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계면이 막 오염이 되어 있다. 저 카본이나 아니면 백금이나 이런 것들에 막 겉에 다른 물질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산화가 돼서 그 산화물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거나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뭐 비타민 C가 와서 자기가 전자를 주고 싶은데 아니면 전자를 받고 싶은데 그 계면이 막혀 있을 수 있잖아. 다른 산화물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할 때는 매번 몰라 요즘은 전기학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 다른 방에 전기학 하는 데는 맨날 갈고 있었어. 맨날 이 그래파이트, 뭐 백금 이런 것도 표면을 어떻게 하면은 실험할 때마다 프레시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머큐리는 어때요? 수은은 유일한 액체지. 응? 그리고 아까 여기 있던 것처럼 이 위에다가 수은을 놔두고 한 번을 딱 만들고 뭐 겉에 다른 물질들이 이제 산화되거나 환원되거나 그래서 오염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 똑 떨어뜨려 버리고 새로 만들면 돼. 그래서 떨어진 수은이 이제 여기에 모이고 여기에서는 한번 실험할 때 요 수은 방울을 만들어서 그걸 일렉트로드 쓰고 그 다음에 그 실험 끝나면은 뭐 더 밀어내거나 그래서 이거 떨어뜨리고 새로운 방울을 만들고 그래서 매번 프레시한 머큐리 서피스 그러니까 전극의 표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리고 여기서처럼 굉장히 리덕션 그러니까 마이너스 포텐셜인 부분에서 마이너스 1.3에서 0.1까지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쪽에서는 백금이나 골드나 그래파이트 같은 게 유리하고 이 마이너스 볼티지 포텐셜 쪽에서는 머큐리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 머큐리를 사용하는 이 볼타메트리를 특별히 폴라로그래피라고 얘기를 해요. 폴라로그래피. 그래서 이 폴라로그래피를 가지고선 그 인생을 바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볼타메트리라는 얘기보다 폴라로그래피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긴 하는데 아까 비타민 C 분석할 때 이런 걸 쓴 거야. 시간에 따라서 포텐셜을 일정한 속도로 쭉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커런트를 쟀더니 포텐셜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포인트가 되면 커런트가 확 올라간 거지. 그게 리니어 볼티지 램프. 그러니까 볼티지를 그냥 일직선으로 선형적으로 쭉 올려주는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이고 뭐 요거 만들어주는 거는 뭐 기계적으로 장비에서 쉽게 될 텐데 근데 이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더 시그널을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센시티비티를 좋게 할까? 그런 궁리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고 폴라로그래피로 가면서 전극을 마음대로 좀 조절할 수 있잖아. 그렇죠? 전극을 그 수은을 이렇게 해서 뭐 그 수은 방울을 크게 하면은 전극의 표면이 더 많아지는 거지. 반응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사실 그 위에 뭐 약간 충격을 주는 망치 같은 게 있어서 충격을 살짝 주면은 똑 떨어지고 새로운 방울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그 이런 볼티지 포텐셜 주는 곳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들이 개발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샘플드 커런트 폴라로그래피예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시간에 따라서 볼티지를 쭉 올려주는 게 아니라 볼티지를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쫙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볼티지를 그러니까 포텐셜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만 커런트를 측정하는 거야. 여기서 다 측정하지 않고. 왜 이게 장점이냐면은 실제로 여기서 그러니까 볼티지를 포텐셜을 올려주면서 커런트를 측정할 때 측정되는 커런트가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커런트만 측정하면 좋은데 다른 백그라운드 시간이 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차징 커런트라는 거예요. 차징 커런트라는 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커패시터 충전치지. 이건 전자가 그 흘러가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충전이 되면서 생기는 그런 커런트고 패러데이 커런트는 우리가 뭐 패러데이 상수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오는 것처럼 패러데이 커런트가 실제로 산화환원 반응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물 분자가 와서 전자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 전자가
흘러가서 생기는 커런트가 패러데이 커런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차징 커런트, 다른 말로는 넌 패러데이라고 그러는데 차징 커런트는 우리가 측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니까 실제 정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농도랑 상관이 없는 커런트고, 패러데이 커런트는 샘플 안에 있는 시료의 농도랑 관련되는 그 커런트인데, 그걸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볼티지를 딱 걸어주면서 처음에는 둘 다 패러데이 커런트나 차징 커런트가 둘 다 높은데 차징 커런트가 훨씬 더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측정하면은 만약 이 그림대로 한다면 패러데이 커런트랑 차징 커런트가 1대1 되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시그널하고 노이즈가 거의 같이 있는 경우가 되는데, 조금 기다려서 이 부분에서 측정을 하면은 패러데이 커런트는 뭐 감소하긴 하지만 훨씬 더 느린 속도로 감소를 하고, 차징 커런트는 이 정도 기다리면 거의 제로가 될 정도 되니까 시그널에 비해서 노이즈, 백그라운드가 훨씬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훨씬 좋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만 커런트를 측정하면은 훨씬 더 좋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또는 훨씬 더 센시티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꼭 문제 나오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샘플드 커런트라는 거는 이 전체 구간에서 이 일정 부분에서만 시그널 투 노이즈가, 우리가 원하는 패러데이 커런트가 큰 부분에서만 커런트를 샘플링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볼타메트리가 아니라 주로 이제 머큐리 사용하는 그 폴라로그래피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샘플드 커런트 폴라로그래피라고 하고, 요걸 사용하게 되고 여기서만 시그널을 측정해서 그것들을 이어주면은 아까 비타민 C 그 볼타모그램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 그림들이 나오게 돼. 여기서 요 같은 경우 아까 거랑 다시 한번 가자. 비타민 C 요거 할 때는 비타민 C가 전자를 주고받는 그 과정이 요 규정 한 0.45, 뭐 0.5 이 정도 되나 봐.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전극을 뭘 써야 되는 거였었어. 아까 여기 보면은 비타민 C 할 때 머큐리를 쓰면 안 되지. 비타민 C는 뭐 카본, 골드, PT 이런 것들을 써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스캔을 볼티지 스캔을 해줄 영역이 마이너스 0. 몇 정도에서 플러스 한 1 이 정도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리니어 램핑, 그러니까 직선으로 쭉 볼티지를 쭉 올려준 거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올라가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카드뮴을 정량하는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시료에다가, 그러니까 샘플에다가 그 카드뮴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쭉 해주면은 샘플드 커런트라는 건 요 각각이 그 아까 그 계단의 끝에 있는 부분에서만 데이터를 얻어서 하나하나 찍어서 연결해 준 거예요. 쭉 가고 이 지점에서 쫙 올라가면서 아까 말했던 하프웨이브 포텐셜 E 1 오버 해프, 그러니까 E 2분의 1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아마 카드뮴의 그 산화환원 전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서 플랫한 영역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선 더 가고, 그리고 그 카드뮴이 안 들어있는 그러한 시료를 가지고선 다시 한번 스캔을 해주면은 요 커런트가 여기서 안 흐르게 되고 여기 있겠죠. 그럼 요 부분이 소위 백그라운드 시그널들이야. 그리고 아까 샘플드 커런트를 안 했다면은 이게 아마 더 올라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료 안에 들어있는 뭐 카드뮴의 양, 다른 중금속의 양은 요거 빼기 요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디퓨전 커런트라고 하는 ID 요 값이 시료 안에 들어있는 카드뮴의 양. 그 다음에 여기 해프 포텐셜 E 1 오버 2가 E 2분의 1이 어떠한 물질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중금속을 넣어두고 중금속마다 환원 전이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선
이 폴라로그래피를 한다 그러면은 쭉 가다가 한 번 올라가고 또 가다가 또 한 번 올라가고 가다가 또 한 번 올라가고 여러 가지 성분에 각각의 성분마다 다른 여러 개의 계단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은 그게 어디서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알고 그 각각 계단의 요 높이가 그러니까 커런트 흐르는 양이 얼마큼 되는지가 각각의 성분이 얼마큼씩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죠. 우리가 아까 비타민 C 분석할 때는 볼티지를 우리가 하는 거는 볼타메트리에서 하는 거는 커런트를 그 포텐셜의 함수로 측정을 해주는 거고, 그럼 포텐셜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올려줄 수도 있고, 근데 요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차징 커런트의 컨트리뷰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볼티지를 계단형으로 쭉 올려서 쭉 가다가 이 볼티지가 어느 정도 이 차징 커런트가 다 없어지는 지점에서 그 커런트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요게 요 다음 페이지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그 한 포인트를 찍히겠죠. 커런트 양으로. 그리고 요 다음 계단에서 한 번 또 찍고 또 요 다음에서 한 번 더 찍어서 각각 볼티지 값에서의 얼마만큼의 커런트가 흘렸는지가 나오겠지. 그게 각각의 포텐셜에서 흐르는 커런트 값으로 여기에 하나씩 찍힐 거야. 그렇죠? 그럼 그게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포텐셜을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2부터 그러니까 0.3부터구나. 마이너스 0.3부터 해서 그 네거티브 쪽으로 쭉 가면서 각각에서의 커런트 값을 샘플링을 해서 찍어주면은 그 우리 시료 속에 있는 어떤 산화나 환원되는 물질의 그러니까 환원 전이가 될 때까지는 커런트가 안 흐를 거예요. 안 올라갈 거야. 근데 여기 이 경우에는 만약에 카드뮴이 있고 그 카드뮴의 그 환원 전이가 마이너스 0.7V 정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고 시작하고 요 2분의 1을 가지고선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환원 전이 값이랑 일치할 테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큼 올라가서 다시 플랫해지느냐. 요 디퓨전 커런트 값을 가지고선 얼마큼이나 양이 들어있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폴라로그래피의 기본적인 원리고,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를 하나를 더 보여줄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마 얘기하는 건 실제로 만약에 물 속에 중금속이 들어있어. 하나만 따로 들어있지 않겠지? 이 경우에는 카드뮴도 들어있고 납도 들어있고 구리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시료를 가지고 볼타메트리를 찍는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포텐셜을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0.3부터 뭐 마이너스 0.1이다. 뭐 이게 이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런 거보다 마이너스 0.1부터 마이너스 0.9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구리가 소위 이제 환원되는 건 한 0.2V 정도 되죠. 그럼 이게 폴라로그램을 쭉 구하다 보면 한 0.2 정도에서 한번 이렇게 쫙 올라갈 거야. 그 다음에 납 같은 경우에 한 0.4, 0.5 사이 정도 되죠. 이게 약간 0. 그 다음에 카드뮴 같은 경우에 0.7 정도 있지. 아마 이런 그림이 나올 거야. 이쪽이 커런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볼타모그램, 폴라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 커런트를
as a function of potential로 측정하는 거고, 그 포텐셜을 올리는 방법이 리니어로 쭉 올리느냐 계단식으로 올리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각각 포텐셜마다 흐르는 커런트 값을 찍어주다 보면은 만약 여기서 계단이 하나 생겼다. 그럼 이것이 CU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하면 아 여기서 계단이 있으면은 카파가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계단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환원전이 값을 보고 레드가 있구나. 여기 있으면은 뭐 카드뮴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포텐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값들 이 값들을 보게 되면은 이 값을 가지고선 이 I에서 CU, 이거는 커런트에서 PB, 이건 커런트에서 캐드뮴, 이 각각의 계단에서 올라간 만큼의 전류값을 측정하게 되면은 요거는 각각의 중금속들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정량적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 가지고선 굉장히 편하겠죠. 여러 가지 성분을 한꺼번에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곳의 제일 기본적인 그림이 이거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요 커런트를 측정한 이유, 그 다음에 포텐셜을 측정하는 이유,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왜 볼타메트리가 암페로메트리나 포텐시오메트리하고 어떻게 다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폴라로그래피를 어떻게 쓰면은 좀 더 센시티브하고 좀 더 셀렉티브하고 그 두 가지를 원하는 거지. 센시티브하게 하려면은 여기 있는 이제 커런트를 더 예민하게 측정하거나 아니면 백그라운드를 최소한 줄이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셀렉티브하게 하려면은 여기서 뭐 저기 있는 것처럼 뭐 구리, 납, 카드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로 촘촘하게 붙어 있는 것도 구별할 수 있으면 더 셀렉티브하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내가 어떤 성분이 더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다른 성분이 다른 어떤 메탈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은 얘하고 구별하려면은 여기 이 올라가는 커브가 볼타모그램에서 커브가 훨씬 더 샤프해지면 샤프해질수록 구분하기가 쉽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아까는 그냥 계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계단 모양 스테어 케이스에다가 스퀘어 웨이브 이런 직각파로 되어 있는 요것을 합쳐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는 캐소딕 펄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는 어노딕 펄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캐소딕 펄스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일정한 포텐셜을 걸어놓고선 쭉 의지해서 맨 끝에 부분에서만 커런트를 측정해줘요. 그 다음에 볼티지를 쭉 내려줘 가지고선 거기 있는 것을 다시 이제 환원된 것을 다시 산화시켜서 어노딕 펄스를 주고 또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여기서 커런트를 측정해줘요. 그리고 얘하고 1번하고 2번하고의 차이, 디퍼런스를 측정을 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플러팅하게 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환원시키고 산화시키고 그런다는 거는 처음 아까 얘기했던 이 샘플드 커런트 이 방법에서 이 각각 포인트에서 미분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우리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산화가 되고 환원이 되는 것에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것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것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 산화됐다가 다시 환원됐다가 다시 산화되는 그러한 양의 차이가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저러한 스퀘어 웨이브 볼타메트리, 스퀘어 웨이브 폴라로그래피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마치 그 그림의 형태는 아까
그 폴라로그램, 볼타모그램을 1차 미분한 것 같은 형태가 되고, 이 경우에는 요 픽의 에어리어 그리고 픽의 포지션, 그러니까 픽의 포지션이 아까 얘기했던 하프 포텐셜, 정성적인 어떠한 성분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픽의 하이트나 아니면 요 에어리어가 얼마만큼 양이 있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다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요 각각의 위치가 성분을 알려주고 그 에어리어가 얼마큼 많이 있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은 분석과학 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바쳤을 거야. 아까 그냥 리니어하게 올리는 거에서 계단형으로 올리다가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스퀘어 웨이브로 하다가 지금 마지막은 스트리핑 어널리시스. 스트리핑 어널리시스는 뭐냐면은 만약에 아까 그 머큐리 드랍을, 그러니까 수은 방울을 만든다면 거기다가 그 시료를 정기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선 콘센트레이션을 시켜.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고 그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스퀘어 웨이브 어널리시스 앞에다가 그 농축시키는 단계가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농축을 시킨 다음에 분석을 하니까 훨씬 더 센시티비티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샘플드 커런트 폴라로그래피 같은 경우에 그 감도 디텍션 리미트가 일반적으로 C-5승몰 정도다라고 하면은 요 전 슬라이드 보여줬던 스퀘어 웨이브 폴라로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미분해 주는 것처럼 해주면서 캐소딕, 어노딕 펄스를 주면서 해주니까 한 100배 정도 더 민감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트리핑 어널리시스는 그 전 단계에서 농축시키는 컨센트레이션 단계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훨씬 더, 뭐 올해 농축만 더 시키면 되는 거니까 C-마이너스 10승까지 제일 센시티브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하수, 뭐 아니면 수돗물 이런 데 있는 굉장히 미량의 중금속 같은 것들을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기학적인 방법, 특히 폴라로그래피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끝이지. 다음에 또 없을 거야. 오늘 뭐뭐 배웠죠? 세 개밖에 안, 요거 세 개만 잘 기억. 요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 요거하고 요거 배운 거지. 볼타메트리에서 특별한 케이스가 폴라로그래피가 있고, 요거는 이제 머큐리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더 내려가서 볼타메트리 밑에는 어디다 쓸 데가 없네. 볼타메트리 밑에는 어떤 게 제일 먼저가 뭐가 있었지? 샘플드 커런트.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스트리핑 어널리시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 이건 다 볼타메트리의 아류들이지. 폴라로그래피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암페로메트리. 암페로메트리에서는 뭐가 있었지? 요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거야. 그 다음에 볼타메트리하고 암페로메트리 차이, 요거 같은 거 알아야 되고, 볼타메트리에서 폴라로그래피가 뭔지, 그리고 볼타메트리 밑에서 샘플드 커런트, 스퀘어 웨이브, 스트리핑 어널리시스. 그래서 인쟁부터는 이제 좀 기기 분석 같은 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까지는 타이트레이션, 습식 분석 이런 것들을 했다면은 그거는 예전부터 해오던 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때도 다 배웠던 거고 근데 그런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더 예민하게 더 민감하게 측정을 할지 어떻게 하면은 더 선택적으로 측정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잔머리들 많이 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앞으로 전기화학 이제 오늘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분광 분석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거에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봅시다. 수고했어요.